네, 안녕하십니까. 홍사원의 경제쇼.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중국의 올 한 해 정책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열립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양회를 통해서 시진핑 3기 지도부 인선을 완료하고 주요 정책 방향도 이제 확정할 전망인데, 어제 안유아 교수와 함께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정책, 특히 반도체 비롯한 첨단 제품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문제를 다뤘었는데, 오늘도 이어서 중국 경제 현안들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네, 안유화 미국 어바인 대학 교수, 어바인 대학 총장 나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햄버거 꼭 사시고. 알겠습니다. 어제 네. 막판에 중국과 대만의 전쟁을 원하는 세력은 나라는 따로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궁금한데. 그러니까 우리 홍 기자님 하이에나처럼 먹이를 딱 보면 놓지를 않아요. 네, 좋아요. 되게 굉장한 프로 정신이 있으시고요. 물면 안 놉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이게 다르시네요. 생각해 보세요. 질문. 질문. 네, 먼저 질문해도 되죠. 시진핑 주석이라고 가정하고 중국이 전쟁을 원한다고 가정하고 중국이 얻는 게 뭐예요? 중국이 대만하고 전쟁하면은 네. 아니,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했지만은 네. 중국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대만하고 전쟁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이 정말로 모든 게 잘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성장하는 중국이 아니고 퇴보하는 중국이 될 때, 그거하고 전쟁은 좀 달라요. 강하게 누가 적이 온다 이런 어떤 정치적 그거 막 분위기는 연출할 수 있지만 막 피가 흘리면서 총알 나가 이런 전쟁하는 결심하고는 좀 다르죠. 어쨌든 정상적인 상태에서 시진핑 오는 거는 그 정도로 중국 내부가 나쁘진 않아요. 막 그렇게 전쟁을 동원하면서 중국 내부를 안정화시킬 정도는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전쟁하면은 우리 중국이 원해서 전쟁 쳤다고 합시다. 2027년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첫 번째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제 세계가 어떻게 나온 거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미국이 이미 표현을 했잖아요. 대만이 어떤 상황이 연출하면 자기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도 이미 표기했어요. 일본도. 예? 대만은 자기 나라 이라고 똑같다고. 자, 그리고 일본이 지금 영국군이 들어오라고 일본 정부가 초청하거든요. 영국에서 영국군을 일본에 주둔해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일본에? 예, 일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위치를 보세요. 대만하고 일본이 되게 가까워요. 그리고 한반도도 되게 가까워요. 그럼 여기 한국이 있어요. 다 미국 군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일본하고 한국이 입장이 달라. 서로 동맹국가니까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대만 하면은 미국이 어차피 간섭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짧게 안 끝납니다. 그렇겠지. 그리고 중국이 또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국방비 만약에 정말 중국이 원하면 이번에 국방비를 2자릿수로 했겠죠. 2027년 몇 년 남았습니까? 지금 4년 남았죠. 그러면 국방비를 지금 2자릿수로 올려서 충전해도 부족하거든요. 미국하고 워낙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년 투입하는 국방비가. 그럼 중국이 원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전쟁 나면 누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어제 제가 궁금한 거였잖아요. 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군사 강국들이 좋겠죠. 무기를 팔아 먹으니까.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도 무기를 많이 팔아서 유럽에 많이 팔아가지고 한국 군사 관련 군비 관련 주식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우크라이나 판 건 아니고 그러니까 유럽 같은 이런 평화를 미국이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군사 무기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나라들이 좋겠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도
늘 무슨 말이 나왔는지 미국이 계속 그랬어요. 전쟁 날 거다. 전쟁 날 거다. 전쟁 때리면 안 된다. 날 거다. 뭐 친다 쟤네. 친다. 이랬거든요. 걔는 정말 자기네 그렇게 칠 거 알았으면 전쟁 나기 전에 못하게 해놔야지. 정답은 미국을 생각하신 거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제가 논리적으로 한번 추론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좀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아니 뭐 안 교수님이 군사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그냥 궁금해서 어제 마지막에 그렇게 끝내서 물어본 거니까. 중국이 그런데 미국하고는 지금 계속 각을 세우고 있는데 유럽 쪽하고는 좀 친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장 새로 임명된 사람이죠. 이분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미국은 올림픽에서 심한 반칙으로 상대 선수를 장애인으로 만드는 극악한 선수다. 이렇게 비유를 좀 심하게 했어요. 근데 반면에 유럽은 중국하고 우리 전략적 파트너다. 중국은 그러면은 실제로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제 곧 중국 시진핑 주석 만난다고 하고 둘이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일단 먼저 유럽을 왜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일단은 중국 정부가 계속 하는 국제 무대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관되게 어떤 어느 특정 국가의 어떤 패권 이런 정치를 원하지 않고 다각화를 원한다. 세계 지배 구조 지배 질서 있잖아요. 국제 관계의 다각화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다원화를 원하는. 그러니까 역량이 여러 역량이 있어 서로 견제하는. 근데 지금까지 세계는 미국 한 개 국가가 패권 국가로서 전 세계 돌아가는 룰을 거의 다 지배하는 이 체제로 과거 몇십 년이 왔고 그리고 미국하고 관계 좋으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고 미국하고 관계 나쁘면 거의 얻어맞고 끝내버리는 뭐 이런 국제 질서가 과거 몇십 년 동안 계속 연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는 옛날에 세계 최대 국가였고 판을 짜는 이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데 그치지 않고 이게 결국 중국이 항상 식민주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8개 연합국도 중국 들어가서 보물을 다 뺏어갖고 청나라할 때 그런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전쟁 그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얻어맞아서 전쟁에서 재가지고 엄청난 금과 은을 페널티로 냈고 이런 아픈 역사가 있으니까 다시는 그런 역사가 연출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중국 사람들이 뱃속에 깊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약화하면 맞는다. 낙후하면? 그러니까 내가 약하면 맞는다. 맞는 것뿐만 아니라 배상까지 해야 된다는 게 중국 과거 근대사가 보여준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떤 강한 국가가 혼자서 왜냐면 이번에 러시아도 스위프트에서 수출시키는 걸 보면서 중국은 전 세계에서 무역 규모가 가장 큰 나라잖아요. 미국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어서 달러 넘는 무역 대금 결제를 했는데 만약에 미국이 또 중국하고 어떤 이해관계 안 맞다고 중국을 스위프트에서 러시아처럼 수출해버리면 중국은 그냥 경제가 거의 뭐 스톱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항상 우려하니까. 스위프트라는 건 국제 결제망에서 러시아가 이번에 퇴출됐죠. 그것처럼 중국이 퇴출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혼자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여러 다사간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사간 질서를 봤을 때 후보가 있는 게 세계 질서를 딱 보면 경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가 정치 지배 구조를 결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인데 정치 지배할 때 미국이 있고 북미, 미국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 유럽이고 아시아는 중국, 한국, 일본. 그냥 이 나라 그다음 저쪽은 뭐 호주, 뭐 싱가포르 뭐 이런 있잖아요. 자, 이 몇 개예요. 이 몇 개인데 그럼 중국은 미국이 지금 대놓고 이제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적대국으로 규명했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최대한 우방국을 많이 이렇게 옆에다 붙여야 되는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게 하나는 유럽이죠. 왜 그러냐면 유럽은 잘 아시겠지만 유럽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전체가 새로 갈 수 있는 경제 성장 동력이 없습니다. 결국 유럽은 엄청난 복지 국가들 안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 과거에 선도적으로 갔던 첨단 영역에서도 점점 위치가 떨어지고 있고 독일 빼고는 상당 부분 지금 약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새로 가려면 새로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보여요. 결국 이미 굉장히 고령화가 돼 있고 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안 보이고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복지국가에서 편하게 먹고 맨날 휴가 가고 즐기다가 이제는 고생이나 이런 거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예. 이게 전체 정신 많이 상실했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성장하려면 이게 새로운 그 뭐라지 기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기회를 중국에서 찾는 거죠. 유럽은 예, 특히 유럽이 잘하는 게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게 하나는 환경 분야예요. 그린. 예. 그린.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는 제조업에서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두 개가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지금 이제는 모든 게 다 친환경에 맞춰져 있어요. 친환경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 특허들이 중국에서 그대로 제가 늘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거를 그대로 그냥 액세스 가능해요. 예. 그동안 환경을 미국 유럽 기업들이 환경이 엄청나게 R&D 개발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럼 예. 그게 시장에서 돈으로 황금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늘 액세스 한다고 그러거든요. 방대한 R&D 비용이 어떤 시장에서 현금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중국이에요. 미국은 친환경에 그때 트럼프 봤죠. 기후변화 파리 교협장에서 막 그랬죠. 탑차고 이 정도로 두 당이 딱 잘. 민주당은 적극적이에요. 이 바이든 대표에서. 예. 근데 또 절반은 또 아니라고 말하고 기후변화 문제 다 누가 인간이 만드는 거짓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그동안 유럽이 개발해온 그 돈을 액세스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친환경 쪽으로. 그게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개발한 이용료나 특허료 이걸 그러니까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게 이거죠? 중국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거죠. 엑시트 할 수 있다. 예, 액세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친환경 기업들 친환경한데 어떤 기업이 내 혼자 개발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유럽하고 협력함으로써 그 시너지를 만들 수 있고 첫째. 두 번째, 중국은 뭘 잘하냐면 어제 얘기 나눴지만 기술의 응용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상용화. 미국은 원천 기술 0에서 1을 잘한다면 중국은 1에서 언개를 만드는 게 너무 잘하고 또 전년적인 조건이 돼 있어요. 시장이 커요. 그러면 지금 다 미래 산업이잖아요. 미래 산업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게 배터리 산업이라든가 특히 2차 전지라든가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쪽이 지금 유럽도 한국, 일본, 중국, 미국이 서로 각축전을 벌려요. 예.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관계가 이렇잖아요. 그럼 중국은 될수록 미국은 될수록 중국 기업들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유럽은 국제 관계에서도 자기네 독립성을 갖고 가려고 해요. 내 말빨이 양쪽에서 다 통하기를 원하는 거죠. 너무 한쪽이 줄을 섰다가 오히려 미국이 더 세니까 미국 쪽이 줄 서봤자 그냥 두 번째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중립을 지키면 양쪽에서 다 내 말이 내 어디 선에 따라 패가 달라지니까 내 힘이 더 커지죠. 내 몸값이. 근데 나는 지금 또 무조건 미국 쪽이야. 이래 줄 서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죠? 몸값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중간에서 이래야 미국한테 가서도 니 이렇게 할 거야? 나 중국 쪽에 갈 거야. 똑바로 해. 이런 말 할 수가 있고. 중국 쪽 밀당을 할 수 있다. 네, 중국 쪽에 가서도 니네 이렇게 할 조건 줘. 우리 미국 뭐 같이 때린다 뭐 이런 식이 되니까 두 나라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고 또 중국이 미래 산업에서 가장 빨리 가요. 특히 유럽이 말하는 그 신재생 에너지, 전기 자동차, 배터리 이런 게 중국이 세계 선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유럽은 중국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세계를 선도하려면. 그러니까 둘이 이해관계가 너무 맞아떨어지고 국제 정치에서도 제가 말한 것처럼 나의 바겐 파워를 유럽이 높이려면 중국이라는 카드가 필요한 거고 중국도 똑같아요. 미국하고 유럽이 딱 붙어가면은 또 나토가 이미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전쟁 막 일촉즉발일 때 유럽에 가가지고 마크롱한테 야, 가 좀 전쟁 안 하게 해. 뭐 이런 말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아다리가 맞았다. 서로가 양쪽에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다 맞았다. 아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시기로 그러니까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유럽이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산업이나 이런 게 혁신이 좀 덜 일어나고 독일 외에는 이게 별로 먹고 살 게 그 먹거리가 많지 않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하고 이제 손을 잡는 건데 왜 미국하고 안 잡는지 그 부분이 아까 친환경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환경 기술을. 그렇죠. 미국은 이걸 갖다 사줄 나라가 아니다. 중국이 사줄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아까 어제도 우리가 미세먼지 얘기했지만은 미세먼지 요즘 엄청 많은 거 보니까 중국이 지금 계속 뭘 같은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뭐 석탄 발전소도 떼고 뭐 어쨌든 그런데
특히나 예. 원래 전통적으로 중국이 지금 양회 기간이잖아요. 예. 양회 기간에는 깨끗한 그래서 블루 양회라는 말도 있었다고 네, 그래요. 네. 이때는 공장 가동을 발전소나 이런 걸 좀 멈춰서 네. 환경적으로 좀 깨끗한 그래야만이 네.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도 네. 좀 면이 쓸 거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은 양회 때도 지금 막 돌린다면서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예전에 그야말로 서방 세계와 중국이 같이 세계화의 한 고리로서 그 공급망의 그 체인에 엮여 있을 네. 때는 아 그럼 우리도 이제 좀 환경을 좀 신경 쓸게 네. 이랬지만은 지금은 서방 세계와 단절을 하려는 미국하고 네. 단절을 하려는 거다 보니까는 네. 우리 이제 환경 같은 거 신경 안 쓸래. 네. 니네들이나 신경 써. 네. 우리 그럴 필요도 없어. 예. 요인이 없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그 정도까지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앉아서 그런 생각할까? 저는 그 생각 드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중국은 지금 코앞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예. 경제입니다. 이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예. 이게 경찰이 오면 큰일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걸 고민할 새가 아니고 예. 한 명이라도 와서 공장 돌리겠다면 예.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더 왜냐면 공장 돌려야 월급이 나가고 월급이 나가야 예. 소비가 되고 소비가 돼야 경제가 안정이 되니까 그게 더 급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그럼 옛날처럼 중국도 그럼 탄소 중립이나 이런 부분을 예.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예. 같이 이제 동참해서 하려고 했듯이 네, 네.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의지 있는 정도 아니죠. 정말 강력하죠. 강력한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예. 유럽이 그랬잖아요. 예. 엄청 신재생으로 가다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엄청난 혹독한 대가를 치렀잖아요. 예. 그게 다시 지금 석탄 쓰거든 예. 돌리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 무슨 말 중국 똑같아요. 아.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에는 아직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기업들도 그 시스템이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올해는 무조건 경제가 연착륙 해야 되잖아요. 예.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어제도 그 질문 항상 올해 어떠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올해 그렇지. 코앞에를 예, 예. 코앞에는 지금 일단 경제가 안정화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아. 예. 그럼 다음 예. 주제로 좀 넘어가서 네. 미국이 지금 금리를 네. 많이 올릴 것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예. 많이 올릴 것 같죠. 예. 그런데 중국은 그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게 예. 1%대로 지금 다시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예, 예. 오히려 인플레가 아니고 지금 중국은 디플레를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옛날 일본처럼. 네, 네, 네. 그래서 중국 지금 계속 부양 중이지 않습니까? 다른 네. 나라 다 지금 긴축하고 그러는데 네. 이거는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미국하고 한국하고 금리 차이 때문에 네. 야 이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예. 외국인 자금들 다 빠져나가면 네. 어떻게 하나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예. 올리면은 예. 중국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옛날에 말은 하셨는데 예. 지금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일단 차이가 중국은 나고? 외환 관리 정책이기 때문에 네. 돈이 이렇게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만큼 뺄 수 없어요. 지금 특히 이게 2015년부터 강화됐는데 예. 2021년 하반기부터 더 강화가 됐어요. 예. 2015년 원래는 2015년 이전에는 중국 민간 기업들이 특히 해외 나가서 그냥 다 사들였어요. 예. 그냥 해외 나가가지고 뭐 미국의 문화산업, 과학기술, 유럽 가서 의외로 한국에 많이 안 왔는데 엄청 사들였어요. 해외 투자를 엄청 했어요. 예. 그래서 중국도 뭐 이런 게 얘네들이 해외 투자를 명의로 돈을 엄청 해외에다 빼내 이런 판단 된 거예요. 그래서 2015년부터 마음대로 못 나가게 했어요. 예. 막기 시작해서 그래서 특히 부동산 예. 이런 애들은 못 나가게 했어요. 예. 그리고 이런 건 나가게 했어요. 반도체라든지 예. 그러니까 배터리 중국이 엄청 필요한 기술들을 투자하는 건 오케이. 나머지는 못 한다 이런데 예. 2021년이니까 재작년 됐죠 벌써. 재작년부터는 아예 거의 못 나가게 해요. 우선 다 국내에서 하고 국내 투자하고 심지어 면세 중산을 해외 나가고 면세점 싹쓸이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는 해외 나가 돈 쓰지 말고 아, 그래요? 해남도에다가 중국 해남도에다가 면세점을 엄청 만들었고 전 세계 면세점 다 오라 거기다 만들어라. 그러니까 한국도 엄청 가서 롯데 뭐 이런 어제는 중국에서 써라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무슨 말이죠?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1인당 5만 달러까지 가능해요. 이렇게 태환할 수 있는 게 그것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내가 뭐 무슨 특별한 이유. 근데 그거마저도 잘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로 외환을 막아놨어요. 그러면 미국이 막 금리 올린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환차익이라든가 어떤 이럴 때 투자 차익을 벌고 뭐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금리 차이를 먹고 뭐 이런 게 아예 불가능해요. 한국은 가능해요. 근데 중국 불가능해요. 그래 그런 거는 확실하고요.
그다음 질문 뭐였죠? 아니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예. 중국 지금 디플레 걱정할 상황이잖아요. 물가.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예. 생산자 물가도 그렇고 다른 나라는 다 올라갔는데 중국은 지금 오히려 내려가잖아요. 네. 누구 일각에서는 그래서 일본의 30년 전 예. 장기 침체를 지금 중국이 따라가는 거 아니냐. 맞아요. 자, 그 질문은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오늘 데이터는 안 갖고 왔습니다만 네. 제가 일본이 장기 침체가 시작되는 예. 1990년, 92년 데이터와 지금 중국 2022년 데이터 거시경제 데이터 보잖아요. 예. 똑같아요. 뭐가? 기업의 부채율, 가계의 부채율,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지표 이런 거 보면은 똑같아요. 놀랍게. 그다음부터 일본이 장기 침체에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일본이 장기 침체의 본질이 뭐냐면 수요가 위축된 거예요.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는 엄청난 그 인구 구조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이 예. 급격하게 고령화했고 예. 출생률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예. 수요가 위축되기 시작했고 예. 그다음에 공급 충격. 예.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에서 제조업의 전통 제조업들이 상당 부분 한국에 빼앗기기 시작했고 예. 지금 한국이 좀 그런 양상이 오죠. 중국이 지금 다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대체해가고 있잖아요. 좀 그런 게 그래서 공급 충격 그리고 기대하라. 그러니까 일본의 이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기대 하락이 하면 무슨 일이 나면 투자를 안 해요. 소비를 안 합니다. 경제는 기대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제를 좋게 봐야 되는데 고령화, 출생률 하락 등등 이런 것 때문에 기업들은 미래를 보고 하잖아요. 예. 10년, 20년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대가 하락하면은 ROI가 안 나오면 투자 수익률이 안 나오면 안 투자하거든요. 기대 하락에 대해서 장기 투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위축됐죠. 공급망이 많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많이 대체되고 예. 그다음에 기대 하락을 하니까 경제가 또 부동산 충격까지 이어지면서 장기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한번 올려보면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저 나라는 그만큼 탄탄하지가 않아요. 경제 체질이. 근데 중국도 똑같아요. 지금 중국이 똑같은 문제 있습니다. 수요 위축. 예, 그래서 아까 물가를 말했는데 돈을 작년에 엄청 풀었거든요. 근데 물가가 안 올라간 이유가 아시겠어요? 왜 돈을 푸는데 물가가 안 올라가요? 그거 간단해요. 돈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동산이 다 잡아먹고 그리고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빚을 갚았다. 예, 부채를 갚느라고 그동안 부채 갚느라고 그 돈이 소비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부동산에 돈이 대부분 그것도 그 빚을 진 게 다 부동산 때문에 jes고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정말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국이 똑같아요. 공급망 충격. 지금 미국이 대놓고 중국을 공급망에서 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 무역 관계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서로 의존도. 예를 들면 뭐 중국이 대미 수출 비중 혹은 미국이 중국의 수입 비중 퍼센트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팍 갈라지지는 않겠지만 우리들 장사하다가 됐어 이런 건 아닌데 둘이 점차적으로 장사를 줄이고 있는 건 맞아요. 무슨 아시겠죠? 근데 그게 상당 부분 뭐 동맹 국가로 가든지 아니면 친미 국가로 가는 거죠. 그게 대체하는 게 뭐 베트남이라든가 인도 뭐 이런 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팍 갈라지는 않지만 이렇게 점점적으로 이게 형성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공급망에서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다 하던 것이 이제는 점점 공급망 충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어제 말한 것처럼 그 항구에 가면 다 서 있는 거거든요. 다 비어 있고 컨테이너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공장은 있는데 실제는 수출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다음에 기대 하락. 중국은 기대 하락입니다. 왜냐하면 출생률이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2026년 지금부터 2026년이 과피잖아요. 지금 2023년이잖아요. 2026년 출생인구가 900만 명밖에 안 돼요. 900만 명밖에 이게 2021년 대비 지금 50% 줄어들고 2021년이라는 게 재작년이잖아요. 재작년 대비 5년 후에 출생 인구가 애기들 출생 인구가 절반 줄어든 거예요. 새로 나는 애기가. 중국이 어쨌든 지금 인구가 14억인데 14억 안 됩니다. 지금은 조금. 그래도 10억이 넘는데 1년에 태어나는 애기들이 900만 명밖에 안 될 거란 얘기예요. 옛날에 몇 천만 명이었죠. 그렇지.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900만 명밖에 안 되는 거 2026년에. 그러면 사람들 투자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기가 안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미래 수요가
기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애기가 줄어들면 모든 소비가 다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부동산이 올라가려면 애기가 많이 해서 인구 이게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부동산도 올라갈 수가 힘들다는 거고 추가로 고령화. 중국 이제는 극고령화 사회입니다. 60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 넘어갔거든요. 이건 극고령화거든요. 초고령세 사회. 그래서 지금 60세 이상 인구가 2.67억 명이잖아요. 2.67억 명. 그러니까 저는 고령화가 엄청 시작. 고령화라고 뭐냐요? 우리 다 늙어봐서 알잖아요. 안 쓰잖아요. 별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별로 돈 쓰는데 관심이 없잖아요. 다른 이래 뭐 이게 사람이 늙으면 소비에 대해 별로 그러니까 다 줄어들게 기대가 하락하니까 일본에 잃어버린 그 30년처럼 지금 컨디션은 거시기에 이제 컨디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일본처럼 장기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뭐 흔히 누구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다고 하는데 중국이 그럼 그렇게 장기 침체 들어갈 가능성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시진핑 지금 3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중국 국민들이 운명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시점이 지금 딱 선거입니다. 지금 양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양회에 나온 정책들을 봤더니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그동안 중국 경제 문제점 얘기하면서 지적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은 한두 개는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기구 개혁이거든요. 기구 개혁. 기관 개혁. 기관 개혁 어제 말한 그 국가과학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드는 거고 데이터국을 만들고 그다음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중국은 이게 금융시장이 한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금융위원회가 있고 감독하는 건 금융감독국이 되고 딱 하나로 집중돼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그리고 중국의 은행 옛날에 세 개인데 합해서 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그리고 중국인민은행 그리고 외환 정상결제소가 있어요. 외환시장 관리하는 외환관리국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금융 섹터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없애버렸고 그냥 한국처럼 하나 만들었어요. 금융감독관리총국. 그리고 증권감독위원회는 하나로 별도로 만들어서 옛날에 중국에서 은행 쪽에서 하던 회사채 발행, 기업채 발행을 다 증권 금감위에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채권하고 주식은 자본시장 영역인데 옛날 그 자본시장 감독국인 증감위에서 권리가 없었던 거예요. 웃기는 거죠. 원래는 증감위가 해야 되는데 중국의 은행협회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이 제일 중요한 자본시장의 매개체인데 그게 중국 증감위가 못한다라는 건 자본시장을 안 키우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증감위에 넘겨줬어요. 지금 이번에 상당 부분을. 그래서 증감위가 이번에 많이 강화가 돼서 국무원 직속기구가 됐거든요. 여기 말하면 청와대 직속기구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직속기구가 됐고 두 번째 중국 이제는 주식 등록제를 완전 실행합니다. 등록제 뭐냐면 원래는 중국은 상장하려면 승인제였어요. 허가 승인제. 그러니까 먼저 원래서 신청하고 그다음 보고 승인해야 이렇게 상장이 됐어요. 근데 이제 미국처럼 그냥 내가 등록하겠다고 신청하면 돼요. 등록하는. 그러니까 좀 자유도가 높아진 거죠. 우선 권한이 정부에 많이 없애주고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상장하게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중국 정부가 왜 지금 반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중국 이렇게 부채가 지방정부 부채가 지금 불확실한 통계국 발표한 게 지금 30조 넘었는데 왜 이렇게 부채 떠오냐 지방채가. 그리고 기업 부채가 168%. 왜 이렇게 부채가 그리고 이게 더 갈 수가 없잖아요. 부채가 그러니까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그냥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핵심 쪽에 돈이 못 가잖아요. 이번에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돈이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성을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기업들이 돈이 필요하면 주식 시장을 통해서 돈을 조달하게 하자. 얘는 다 은행 대출이었어요. 은행 대출. 그러니까 리스크가 은행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자본시장은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해요. 그럼 기업이 망하면 투자한 것만큼 망해. 그런데 은행 대출을 하는 바람에 나도 망하지만 은행도 망하는 거예요. 결국 계속 이게 은행이 국유은행이다 보니까 부채만 늘어나고 빚을 안 상환하면 정부에서 돈을 투자해서 해체할 수밖에 없고 악성 순환이 되는 거죠. 부채만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지방 정부가 새로운 지방채를 발행해서 과거 빚을 상환하고 이러면서 지금 폰지 게임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게
은행도 다 국유은행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빚으로 과거 빚을 하면서 근근히 지금 유지하고 이자도 갖고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는 이거 하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이런 거예요. 자본 시장을 통해서 필요한 돈을 조달해라. 그러면 전점이 뭐냐면 보세요. 지방 정부들이 채권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 시간만 연장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는 지방 정부의 장점이 뭐냐면 지방 정부 국유기업들이 많아요. 예. 비상장 국유기업들. 예. 얘네들 상장시키는 거예요. 얘네들을 상장시키면 보세요. 지금부터 재밌는데 상장시키면 잘 되면 돈을 벌었으니까 그게 어차피 국유기업이니까 예. 다 수익으로 지방 정부에 들어갈 거고 예. 안 돼도 예. 자본시장에서 융자를 했기 때문에 어려운 자금을 해결했잖아요. 예. 근데 하다가 국유기업이니까 운영을 뭐 잘못한 예. 관료 집단 잘못해 이래 파산해도 어쨌든 그 뭐죠? 거기서 끝난다 이거죠 그냥. 광범위한 투자자들이 개미 투자라고 하든 맞는지 모르는데 개인 투자자 들어와 투자한 거잖아. 예. 주식상은. 그럼 리스크를 분산한 거잖아요. 내 혼자 망한 게 아니고 예. 자본시장에 들어온 투자자들이 내 리스크를 같이 떠안는 거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내가 은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망하면 그냥 내가 혼자 망하고 흘렀는데. 다 망하고 예. 은행도 망하고 예. 그냥 다 망하는 길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잘 경영 못해도 내 상당 부분을 내가 지분을 50% 발행했다면 50%는 얘가 떠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전 사회가 리스크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거 이번에. 그런데 그거는 네. 당연히 그게 자본시장을 통해서 산업자본을 조달하는 게 정상적인 그야말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잠깐만요. 예. 제가 오케이. 먼저 말을 좀 할 수 있게 조용히 있을게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네. 당연히 리스크를 분산 그 일정 부분에서 딱 끊을 수 있지만은 그만큼 통제를 갖다가 민간 기업에 대한 산업에 대한 통제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중국이 그 부분을 그럼 다 용인하고 그럼 그렇게 여태까지 그 부분을 용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은행 대출을 통해서 조달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질문을 잘하셨어요. 내가 어제하고 오늘 통틀어서 이 질문을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이게 중국 자본시장 역사가 나오는데 중국이 92년도에 그러니까 모태동이 이상하게 흐뭇해지네. 49년에 모태동이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든 거잖아요. 그게 들어와서 원래 있던 거래소를 다 없애버립니다. 중국에 원래 성별로 거래소가 있었어요. 주식시장이. 근데 들어와서 다 없애버려요. 그게 자본시장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 시작한 게 등서병이 78년에 개방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제는 78년 계획 개방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걔네 전체가 다 국유기업인데 돈을 어디에서 갖고 오지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생각에 민간에서 돈을 조달하자. 그 문제를 고민한 거예요. 민간에서 돈 조달한 건 좋은데 야 그냥 국유기업이 지분을 민간한테 팔면 우리 컨트롤이 줄어들잖아. 이거 그게 국유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어? 이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데 어쨌든 결론이 뭐냐. 고민하다가 방안을 뭐라고 냈냐면 이렇게 내는 거예요. 주식이 100개 있다. 그럼 거기에 20%만 푸는 거예요. 그거 A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20개만 민간이 사게 하자. 그냥 80개는 그냥 비유통주로 남겨놓자. 그게 이름이 비유통주예요. 유통주는 그래서 대부분 5% 요 정도로만 했어요. 이게 5%만 조달하는 거예요. 풀로 조달해도 95% 내 거니까 많아봤자 20% 뭐 10%. 그러니까 공사은행도 그때는 거의 99%가 정부 거고 한 1% 5% 요것만 유동했어요. 근데 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긴지 알아요? 이게 진짜 재밌는데 기업이 이렇게 큰데 요만한 거 유통시키니까 누가 예를 들면 전주를 때려도 한가를 가는 거예요. 물이 너무 얕으니까 그렇지. 너무 깊이가 없으니까 누가 전주를 사도 상한가 가고 전주를 팔더도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럼 중국 주식시장에서는 주가 조작 같은 거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쉬울 것 같은데. 너무 재밌죠. 근데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가 조작이라는 게 유통 주식이 큰 데는 못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다 돌멩이를 던지면 바다가 움직임이 없는데 시냇물에다 돌멩이 던지면 출렁하잖아요. 그거 똑같더래요. 그러니까 유통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주가 조작에 무슨 별의별이 다 생기고 이게 변동성이 너무가 기업들이 조달 금리가 너무 높아지는 거야. 리스크 너무 하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개혁한 게 2005년부터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말에 비유통째로 묶여 있던 거 자 풀자. 예. 그게 풀면서 예. 그 계획을 2015년까지 해왔어요. 근데 예. 지금도 비유통째로 묶여 있는 게 많아요. 아하. 예. 지금 심천거래소하고 상해거래소가 거의 아직도 상해는 70몇 그러니까 70몇 다 유동성했고 아직도 10몇 프로 예. 심천도 어디서 남아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유동화 시켰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래서 주식 회사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똑같이 지금 원래 국유기업이 다 우리 거였는데 풀로. 그 딜레마가. 근데 이제는 상장시키면 예. 근데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 지방채 문제를 해결하기 해결할 수 힘들고 없다. 해결하려고는 생각보다도 경제가 가려면 지방 정부가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러다가는 다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 주식 등록제를 실행함으로써 예. 지방 정부도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리스크를 해지하고 예. 그러면서 또 저번 와야 또 경제가 발전하니까 그래서 경제가 연창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럼 그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통제권은 일정 부분은 좀 완전 포기는 아니더라도 좀 그럴 수밖에 놔주겠다. 없다. 아 내가 너무 열심히 지금 설명드려서 그렇죠. 에너지가 싹 빠져버렸어요. 네. 빠지신 것 같지 않은데 벌써 빠지셨다고 그러죠. 네. 네. 자 아까 그리고 네. 그 인구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네, 중국. 네, 이번 네. 양회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예. 주요 안건으로 저출산 해결이 주요 안건으로 지금 나왔다고 해요. 맞아요. 뭐 대학생들한테도 출산 보험 혜택 제공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예.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걸 좀 장려해야 된다. 뭐 이런 예. 내용인 것처럼 들리는데 예. 그 양회에서 어떤 그 해결 방안 같은 게 구체적으로 뭐 제시되고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 한국에서도 맞아요. 매우 중요한 공교롭게도 일본, 한국 맞아요. 뭐 일본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맞아요. 한국, 그다음 중국 다 맞아요. 이어가네. 동아시아가. 그러니까 이게 똑똑한 국가 돼서 그래요. 한국도 네. 가장 똑똑한 민족이잖아요. 네. 일본, 중국 제가 이래 보면서 이 세 나라는 잘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 다 너무 똑똑하거든요. 그게 예. 부지런해요. 세 예. 나라 특징이 이게 예. 동양 문화인데, 근데 사람이 똑똑하다 보니까 예. 자기 가치가 더 중요한 거죠. 내 생활의 질. 사실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그 예. 아프리카나 가라면 낳고 하지만 애기를 10명씩 낳고 이러잖아요. 솔직히. 예. 저 동남아 가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줄줄이 낳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오히려 경제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책이 안 따라주면 사람들이 자기 생활의 질을 생활질 더 예. 중시하는 게 있고 예. 두 번째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요. 사교육비가 너무 드니까 예. 내가 어느 월급으로 예. 그 사교육비 담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제 중국에서 애기 낳고 이럴 때는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다 없어졌어요. 시장 경제를 하면서. 우리 때는 어느 회사나 다가소라는 게 있었어요. 다가소. 중국에서? 예. 제 애기 낳을 때는 예. 그럼 다 회사마다 다가소가 있으면 좋은 점은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애기 업고 같이 가요. 예. 그러면 거기다 다가소에 놓고 회사 직원이에요. 그 원장도. 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애를 보기 때문에 맘대로 못 봐요. 조심해 봐요. 같은 예. 서로 우리 동료이기 때문에 예. 최선을 다해서 보죠. 예. 그럼 난 마음껏 가서 일을 하고 중간중간 가서 뭐 모유 수유도 하고 이래요. 예. 그러니까 내 커리어가 안 끝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엄청나 이렇게 또 애기 낳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보고 예. 이런 걸 잘해줬어요. 근데 중국도 시장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기업들이 코스트를 따지기 시작해요. 비용.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없어지면서 이게 애기 교육이 사교육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은 있잖아요. 저 유치원에 들어가면 내 임신하기 전부터 걸어놔야 돼요. 티오를. 예약을 해놔야 네, 좋은 유치원 북경 같은 경우에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정도로 치열하니까. 한국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 그게 다 없어졌어요. 기업들이 하던 그 이런 다고서 이런 게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기를 안 낳는 거라 이거죠. 그 커리어 끊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다 비혼주의자로 가고 애기 안 낳으려고 하고. 근데 또 지금 또 더 문제는 뭐냐, 그동안 일자녀 정책 하다 보니까 그랬죠. 애기 한 명이 부모가 로이까지 하면 6명이 그 하나를 보고 애지중지하니까 얘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형제하고 같이 자랐으면 서로 그렇죠.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이렇게 사회 이런 건데 다 공주처럼 자랐잖아요. 왕처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런 게 어려워지니까 지금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출생 정책 이제 그 정도로
뭐 요즘에 각 지방 정부별로 정책이 다른데요. 어떤 지방 정부에서는 뭐 2명 나면 돈을 얼마 주고 3명 나면 전체 무료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지방 정부 다 정책이 다르거든요. 이건 지방 정부 정책 권한이다 보니까. 근데 별로 효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돈 준다고 애 낳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플러스 부동산이 너무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으로 평생 저축해도 집을 못 사니까 거기에 또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버리니까 더 힘들어졌죠. 그러면은 그 이민 정책으로 그러니까 중국도 그런 걸 생각하고 있나요? 그런 이민 정책으로 그 저출산을 극복하기. 그게 전 질문인데, 근데 그 중국 이민 정책은 저출산 극복이 아닙니다. 중국이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아까 제가 어제 말한 것처럼 이게 첨단 기술의 1등 국가가 가려면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그 영역의 최고 인재를 데려오려다 보니까 중국 국적을 줘야 된다. 그래서 영주권도 주고 중국 국적 주고 오면은 그 영역이 최고 인재면 엄청난 그 부동산 집도 줘요. 막 과장해서 말하면 여의도 공원 같은 공원이 있는 집을 줘. 예를 들면 그 정도로 대화를 엄청 잘하면서 세계 최고 인재를 다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와서 안정적으로 일하게 하려면 국적 문제, 그러니까 이민국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인재 유치 자원에서 하는 거지. 인구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인구 문제 아니죠. 근데 한국이 고민하는 건 인구 문제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로 보면 중국은 같은 이민 정책이라 하더라도 인재 유치. 인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고급 두뇌를 그렇죠. 유치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지금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거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르군요. 예, 근데 한국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문제가 1호 문건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한국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경제 문제도 그렇고 인구가 줄어든 이상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말했지만 돈 준다고 절대 애 낳지 않거든요. 맞아요.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만이 집 문제도 그렇고 회사에서 키울 수 있을 만한 내 직장을 중단되지 않고 그럴 수 있어야만이 애를 낳는 거지. 맞아요. 근데 저도 젊었을 때 그 아기를 많이 낳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나이 되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돌아간다고 하면 20대로 저는 아기를 3명 이상 낳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 하느냐면 사람이 50이 되면은 나이를 밝히게 됐네요. 어제 넘으셨어요? 안 넘었는데 곧 넘을 겁니다. 걔면 지천명이라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제일 소중한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이 나이 되니까 알더라고요. 자, 아까 부동산 문제도 나왔지만은 부동산 문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문제는 아직도 그러니까 좀 해결이 보이지 않아요? 일단 지표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70개 주요 도시 가격 변동을 계속 발표해요. 근데 이번 2월 달 데이터를 보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전반적으로. 근데 가격 떨어지는 도시 수가 그 70개 주요 도시로 했잖아요. 근데 1월 달까지도 50몇 개 도시가 가격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는 도시 수가 70개 중에 50몇 개가 계속 떨어지고. 근데 2월 달 데이터를 봤더니 30몇 개 도시가 떨어지고 줄었네 그러면. 나아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도시 수는 줄어들어요. 근데 또 안에 구조를 들여다봤더니 주로 개선이 되는 게 1선 도시, 대도시. 나머지는 다 안 되고 2선 도시 중에 일부 예를 들면 뭐 주로 연해 지역, 발달 지역에 있는 2선 도시들. 그런 데서 좀 개선이 되고 대부분은 그냥 다 안 좋은 거. 그러니까 1선 도시라는 게 중국의 그 북경, 상해, 뭐 심천, 광주, 중경 그리고 뭐 항주처럼 2선 도시지만 어쨌든 되게 발달한 도시 이런 중심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부동산 문제는 단기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문제예요. 금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하는 금리. 중국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이번 지지율도 인하하고 작년에 또 그 7월 맞죠? 금리를 인하했고 이런 작년에도 지준율 12월에도 인하했고 지금 계속 인하하니까 전반적으로 금리 떨어지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단기는 금리이기 때문에 중국정은 어떻게 하나 지금 부동산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정책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지준율이 지금 이번에 7.8
7.82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옛날에 지급준비 은행들 지급준비. 예, 옛날에 2020년까지도 14%였거든요. 그렇게 절반 거의 그만큼 돈을 풀었다는 예, 얘기네. 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당기는 금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니까 어떻게 하나 살리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중기는 토지 공급입니다. 토지 공급인데 한국 같은 나라는 토지 공급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토지 공급이 어떻게 되냐 중에 장기는 인구 문제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의 중국 미래를 봤을 때는 아까 2026년에는 900만 명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은 이 일가구 일자리에서 너무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딸만 해도 집이 여러 개 있거든요. 왜 여러 개? 왜 여러 개인지 알아요? 자기 부모 주는 거, 그 할머니 주는 거, 다 집이 있잖아요. 근데 자네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집에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이미 젊은 나이인데 이미 조부모, 부모, 운이 좋으면 양쪽 다. 그게 안유아 교수님 집만 그런 문제가 아닐 거야. 다른 데도 다 그런. 우리 나이 때 그러니까 내가 70년 이후 출생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난 자식들은 90년 이후 출생이니까 요 나이 때가 그런 경우가 많겠네. 예. 중국이 그 MJ 시대. 지금의 MJ 시대. 그러면은 중국 부동산은 사실은 중국 정부는 지금 부동산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좀 올라가야만이 중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부양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당장은. 근데 쉽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단기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어쨌든 수요가 있어야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놓은 대책이 뭐냐면 옛날에는 대학생들도 와서 집 사게 하고 농민공들도 와서 집 사게 하고 막 이런 정책하고 지금은 어쨌든 공무원들까지 동원해서 집 사게 하고 뭐 별의별 정책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 좀 물어보려고요. 양회 얘기는 아니지만은 얼마 전에 그 뉴스에 있었습니다. 중국 그 배터리 업체 그 CATL이 CATL이 미국 포드하고 합작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 뉴스가 나왔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배터리 2차 전지 뭐 이런 거는 안 된다 했는데 합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중국 CATL이 돈을 투자하는 건 아니고 기술만 지원한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미국이 한국 뒤통수 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중국 입장에서 이게 득입니까 실입니까? 중국은 왜냐면 그거 제가 안유아 쇼에서 다뤘거든요. 이거 집중적으로. 근데 그냥 요점만 말씀드리면 중국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세계화가 중국을 G2로 만들었다고요. 자본 기술 시장이 다 중국 게 아니었어요. 근데 G2가 됐어요. 그러면 상당 기간 아직도 해외 시장 수출해야 됩니다. 중국은. 국내 시장보다도 한국하고 똑같아요. 수출해야 되는 나라예요. 계속. 내 수출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올해는 더 나쁠 거거든요. 그러면 수출을 못 한다고 하면 중국은 어차피 세계하고 호흡을 해야 그러니까 사물이 발전하려면 폐쇄에서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성장 못 해요. 사물의 발전 원리는 하나입니다. 다양성과 개방이에요. 폐쇄하고 우리끼리 하고 패거리 하고 성장 못 해요. 그러길래 시장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시장 경제는 오픈되고 서로 윈윈하는 거고 나눠 먹는 거고 개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세계로 나가야 되는 시점에 이 문제 터진 거거든요. 미중 갈등이. 그럼 어떻게라도 일단은 나가줘야 돼요. 하다 보면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또 다른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CATL 같은 세계적 기업은 일단 그렇게라도 가서 말뚝을 박는 게 중요하고요. 당장 이득은 없더라도. 이득은 그렇죠. 그런데 일단 브랜드 제고 효과는 어마어마하죠. 브랜드 제고가 그리고 기술을 라이센싱하는 거니까 라이센싱료도 특허료도 있을 거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매출료. 기술을 제공하는 거면은 중국의 기술을 CATL의 그 배터리 기술을 갖다 미국에 전수하는 거는. 근데 운영은 중국 사람이 합니다. 운영을. 아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 모두 돈을 포드에서 되는데도. 그게 조건이에요. 운영은 중국이 CATL이 합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손해 보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은. 시장 경제는. 늘 말했잖아요. 시장 경제 원리는 손해 보는 거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 서로가 윈윈해야 된다. 윈윈해야 된다. 이런 야 이래
이런 식의 이런 거는 돌아갈 수가 없다. 조폭 문화로는 시장 경제가 못 돌아간다. 서로 나눠 먹고 서로 윈윈하는 거 해야 돌아간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 경제 원리에 부합되는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군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유화 미국 어바인대 교수, 어바인대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자, 내일 오전 11시에는 유튜브로 경제쇼 플러스 업로드됩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